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재정금융당국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자산시장 불균형과 가계빚 문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등을 점검했는데요. 이미 위험을 경고했지만 간과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회색 코뿔소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방법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거시경제금융회의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네 사람이 오늘 오전에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은행회관에서 만났는데요.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모인 자리였습니다. 경제수장들은 우선 급증하는 가계대출이 실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 달에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상환 능력 안에서 대출받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인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우선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죠. 이를 감안해서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해왔던 조치들을 급하게 정상화하기보다는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최근엔 중국 헝다의 파산 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죠. 경제수장들은 선제 대응을 위해서 더 자주 만나고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회의도 늘려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 네, 거시경제금융회의 취재 기자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신 교수님, 오늘 상견례이면서 동시에 지금 글로벌 워낙에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명이 머리를 맞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상견례라고 해서 경제 관련 네 수장들이 모인다고 했는데 예. 제가 유감인 게 뭐냐면 예. 그 금융감독원장하고 금융위원장이 8월 초에 부임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 정책을 이렇게 조율을 할 거면 그때 만나든지 그 만나기도 전에 이 취임도 하기 전에 청문회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예. 굉장히 엄포를 많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이요. 특히 고승범 위원장이 그랬죠. 네. 그러니까 8월 2일인가 3일인가 네. 지나가는 그 기자한테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그 금융기관들이 지금 5%로 묵내만회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네. 이게 네 명의 만났단 말이에요. 네. 가장 바람직한 모양은 예. 경제수장이 누군가요? 금융위원장인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인가요?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임명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이런 모임에서 가계대출 방향이 나오면 좋은데 예. 먼저 터트려 갖고 예. 시장을 완전 엎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네 명이 모여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 또 재밌는 것은 항상 그래요. 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곧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예. 10월 중에 발표하겠다. 오늘은 이제 다음 달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작에 좀 만들어서 나오지. 지금 금융위원장이 벌써 부임한 지도 2달이나 됐는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그죠? 다음 달에 근데 다음 달에 정말 기대를 가지고 보잖아요.
보면 내용이 또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 대책 같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것도 그래 왔지만 네. 저는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예. 봐서 그래서 이번에 이거 공식 이름이 뭔가 봤더니요. 거시경제금융회의. 네, 그렇습니다. 줄여서 거금회의라 하더라고요. 거금회의, 보니까 이게 원래 차관들끼리 모이는 모임이에요. 아. 가끔 가다가 장관들이 이제 서너 달, 너댓 달 만에 한번 모이는 건데 뭐 예.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네.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네. 뭐 별로 색다른 게 기대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더니 역시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 우리 다음 달에 뭐가 나오는가 한번 우리 주목하고 기다려 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워낙에 좀 심각한 이 문제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되면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지영 교수님, 오늘 이제 뭐 공식적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안 했지만 발표를 안 했지만 그래도 가계빈 문제라든지 또 자산시장의 불균형이니까 앞으로 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 어떤 의견을 좀 많이 봤겠죠? 예, 지금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제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이제 차관급 모임이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예요. 예. 근데 그 각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금융 정책 수장이 모여서 네. 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건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한번 이제 국민들한테 그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정부의 의지도 한번 밝히는 그런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좀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내용? 가계부채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방안을 모색하겠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럼 가계부채 억제하겠다는 거는 이제 최근에 실수요자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 받는 거에 대한 거를 길을 막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제 그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어떤 많은 반응에도 거죠. 네. 이제 정부의 어떤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거는 지금 DSR 40%였던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 같아요. DSR을 조기에 시행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예, 예.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담보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관행에서 이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을 늘려주겠다 하는 그런 그 제도로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이제 DSR 40% 같은 경우 지금 은행권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예. 제2금융권은 60% 적용이 되고 있어요. 서민금융 쪽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예. DSR 규제를 좀 완화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3개년 계획을 이미 금융위에서 밝혔죠. 현재까지는 이제 투기 규제 지역, 뭐 과열지구라든지 조정지구에서 주택 6억 원 이상 초과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DSR 40% 적용하거나 아니면 신용대출 1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DSR 40%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총대출 기준으로 해서 2억 원을 초과했을 때 DSR 40% 적용하겠다. 예. 그러면 2023년 7월에는 이게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총대출 1억 원에 한해서도 DSR 차주의 어떤 신용도에 의해서 소득 수준에 의해서 DSR을 적용하겠다. 요거를 앞당긴다는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DSR 규제 예. 일정을 앞당긴다. 예.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대출받기 어려워질 것 같고요. 예.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말씀드리겠지만 대체로 금리가 뭐 상승한다거나 대출 금리 상승한다거나 예. 지금도 뭐 보니까 이제 가계대출 금리가 뭐 3.1%로 이제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랐고요. 대출 그다음에 금리가. 신용대출 같은 경우 이제 4%대까지 오르고 있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의지를 표명하면서 빨리 앞으로 대출을 빨리 받아야겠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 또 선별적으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신용자들 대출을 좀 기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예. 보여요.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전세 대출 규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가장 전세 큰 논란. 대출이 지금 전세 이제 대출. 실수요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뭐 청원도 많고 하잖아요. 그 문제도 이제 여기 보시면 대출 방안을 모색하겠다. 예. 10월에 발표할 때 이 실수요 대출에 대한 전세 방안 대출을 어떻게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그 상환 갭 투자하는 능력에 그런 맞는. 투기 수요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겠다는 어떤 그런 시사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출 규제 중에서 지금 국민들 소비자들이 가장 좀 고통을 겪는 게 전세 대출 규제 같아요. 전세 대출은 굉장히 실수요자들일 텐데 이걸 규제하다 보면 전세집 마련조차도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향은 맞는 예. 건지. 저는 경제학자 또 금융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출을 그 총량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후진국적이라고 봐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5%에서 6% 이내로 대출 증가율을 제한하잖아요. 총량 그렇죠.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게 좀 후진적이다. 그게 후진적인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한 20년 동안에 실제 대출 증가율을 보니까 5%, 6%대로 떨어진 것은 금융위기가 온 적이 아니면 2009년도나 네. 또는 뭐 그 IMF 있었던 때나 이런 아주 극단적인 위기 때가 아니면 예. 대출이 5%, 6%대로 주저앉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5%냐? 예. 저는 그래서 5%, 6%로 이렇게 쪼는 것 자체가 저 1980년대 예. 제가 한국은행에 있었을 때 한국은행이 그 대출 규제하는 방식이 그랬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예. 매달 체크하고 아주 저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이 하겠다고 하면 총량으로 하지 말고 예.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가요? 그럼요. 그럼 뭐 자영업자들이 그 어려운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융을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또 그러면 그 6%로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줄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총량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것까지 다 묶어서 규제를 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굳이 대출 규제를 하고 싶으면 네. 전세 대출 규제를 억제해라 그러면 전세 대출만 예를 들면 5%, 뭐 5%, 6%, 6% 이거를 규제하는 것이 총량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보는데 아니 전세 대출 실수요자들 그렇게 규제하면 얼마나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규제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 금리를 가지고 너무 금리로? 과도하다 싶으면 예. 은행으로서도 그게 너무 과도하게 대출이 나가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이 금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금융당국이 이렇게 개별 금융기관의 대출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간섭하는 것이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제 짐바브웨 같은 그런 네. 아주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저는 애시당초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출 총량 규제가 방식이 조금 옛날 낡은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워낙에 지금 가계빚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금리가 좀 더 이미 뭐 오르고 있지만 오르면 큰 문제, 빚이 터지는 가계 부채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총량 규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글쎄요, 뭐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GDP 가처분 소득 대비 이제 가계부채 비중이 네. 175%, 그다음에 이미 이제 GDP였던 총액을 이제 가계부채가 넘어섰다 네. 이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제 관료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급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예. 그런 하나의 그 우회적인 어떤 규제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저도 의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 총량 규제는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마지막 수단까지 써야 되는 상황인지 그건 판단이 안 되지만 예. 어쨌든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출 규제를 공급 규제를 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죠. 대출이 늘어나지 않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금리가 지나치게 인상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떤 그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게나 실수요자들이 자금 대출 조달하는데 금리가 오른다. 어려움을 갖게 네. 하거나 예. 아니면 대출 총량 규제가 뭐 계속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중단된 이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착륙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가계의 어떤 대출 억제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기업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하는 데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 보면은 예. 거시 건전성 정책을 병행하죠.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 선진국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대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때 그 대출 늘어나는 거에 상응한 요구 자본을 이제 요구하거든요. 축적하도록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구 자본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가계 부분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신설하는 국가들이 많고요. 예. 그런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 부분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거는 가계 대출을 늘리는
금융기관들한테 추가적인 요구 자본을 적립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선진국들 같은 경우 0에서 2.5% 범위 내에서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이 대체적으로 요구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그 스탠스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프랑스 대출 사례를 연구했던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예. 그 요구 자본 2%의 변화에 대출 그 변화가 10% 정도 움직인다고 해요. 효과가 크다 그런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구 자본 2% 움직일 때 실제적으로 대출 증가율의 변화 폭이 한 10%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은행들한테 요구 자본의 부담을 주면서 유동성을 스스로 억제하게끔 해서 대출 스탠스를 규제하는 예. 그런 정책이 선진국의 이제 매크로 프루덴셜 팔러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은행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잘 판단해가서 내부 리스크 관리 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정부에서 대출 총량제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게 은행들의 수익은 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대출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하고 우량차주 위주로만 대출해주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거 굉장히 좋은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총량 엮지 말고 예. 규제하지 말고 예.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아니면 대출하는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해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네. 담보자산을 담보자산을 보장해라. 그러면은 담보. 이제 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제 이미 대출 금리, 실질 금리가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지난번에 8월이죠. 0.5%에서 0.75%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걸 좀 추가로 좀 더 빨리 올려야 되는 더 상황인가요? 올려야 되죠. 더 올려야 지금 됩니까? 시장 금리는 예. 벌써 미리 예상하고 그렇죠.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있죠. 근데 한국은행만 기준금리를 낮추어 있으면 예.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풀리는 것이 굉장한 마진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연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은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봐서 금령 중에 한은에서는 이제 2번인가 회의가 남아 2번 있는데 남았습니다. 아마 최소한 한 번은 확실히 올릴 것 같고. 가장 빨리 오는 게 10월 12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달에 한 번 올릴 거고 상황을 봐서 한 번 더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내년 초에 또 한 번 더 올려서 지금 0.75인데 금년 중에 1까지 올리고 네. 내년 중에 뭐 1.25나 1.5%로 어쨌든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어제 서영경 금통위원 원래 한은에 계셨던 분이인데 어제 대한상의 강연을 보니까 금통위원이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걸 비교적 분명하게 얘기하던데 혹시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네. 이제 금융통화 정책에 대한 그 방향성을 예. 사전에 시사하면서 뭔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긍정적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그 통화 정책의 효과가 잘 시장이 불확실성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제도, 그러니까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도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는 그 사전 통화 정책의 어떤 스탠스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예.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도입을 한 거거든요. 예. 실제로 최근에 이제 9월 21일인가요? 예. 9월 달에 이제 OECD에서 그 인테림 그 이코노믹 아웃룩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가 중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OECD에서 경제 성장률 이제 발표할 때 전망치가 이제 5월하고 11월 달 발표하는데 수전 전망치로 해당되는 게 이제 보통 3월 11월 달, 3월 9월 달 발표하는데 지금 5월 달에 발표한 거에 대한 이제 그 수정분이 이제 9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예. 이제 그 내용 보게 되면 예. 거기 이제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OECD에서 권고하는 내용 중에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간다는 거는 부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예. 소통을 좀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앞으로 인상될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있는데 네. 반면에 또 나쁜 점은 예.
자, 그러면은 오히려 대출 이거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대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또 역선택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서영경 금통위원이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으로서 그런 강연에서 이제 언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금통위원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소신 이런 걸 밝히는 자리였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통위원으로서의 그 어떤 내부적인 어떤 스탠스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 그러면 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는 뭐 전자로 생각이 되고 네. 아까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 이제 순기능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우리 이제 그 서 교수님의 그 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예. 포워드 가이던스가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할 앞을 거라는- 보고 갈 예, 거야라고 하는 신호등을 것이었거든요.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신호를. 정책을 바꿨어요. 최근에 파월이 어떻게 바꿨어요? 데이터를 보고 뒤를 보고 가겠다. 백워드 가이던스가 돼버린 거예요. 뒤에 물가 상승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나오는 뭐 자료가 금방금방 안 나오잖아요. 나오죠?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연준도 그동안 포워드 가이던스 정책을 쭉 한다고 해놓고서는 최근에 금년에 와가지고는 이게 막 물가가 올라가는데 올려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는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그것도 평균적인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게 해서 포워드 예. 가이던스 지금 정책이 폐기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연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뭔가 분명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은행도 우리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 연준도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고 돈을 좀 덜 푸는 쪽에 좀 너무 늦게 대응하는 거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이주열 총재가 지금 8년째 하고 계신데 네. 뭐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 집권하셨는데 이 이주열 총재가 오셔가지고 오실 때만 해도 본원통화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뿌리는 찍어내는 통화 아닙니까? 예. 그게 85조 정도에서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수치 7월 달 걸 보니까 240조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오고 나서 보는 통화가 네. 80조에서 240조니까 160조가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돈이 확 풀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 코로나라 그래봐야 20년, 네. 21년 아니에요. 이분이 계시는 6년 동안 금리도 엄청 낮췄고 예. 돈도 엄청 풀렸어요. 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인플레가 온다고 하면 예. 그리고 그것이 통화 때문이라고 하면 예. 이주열 총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책임을 할 져야 만큼 됩니까? 한국은행 60년 역사상 돈을 이렇게 많이 뿌린 네. 총재가 없다. 네. 8년간 하는 총재를 하면서 보는 통화를 거의 2배 가까이 늘린 그런 총재로 기록이 되겠네요. 늘어난 게 2배. 늘어난 게. 예, 배로 따지면 예. 3배.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뭐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지 않고 또 지난달 보니까 뭐 우리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지금 갑자기 부진하니까 경제 회복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 통계청이 발표했죠. 네. 이제 트리플 마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생산 분야, 소비,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각각 이제 뭐 마이너스 0.2%, 예. 0.8%, 5.1%나 감소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산업활동 동향 증감 추이를 보게 되면 다 마이너스. 7월달 대비 8월달에 특히 이제 그 투자 쪽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비도 좀 개선이 됐지만 예. 생산이 더 안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일시적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지표도 문제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글로벌 이슈고 예.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5%대 인플레이션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2.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늦추다가 이제 11월 달쯤 하고 내년 중반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좀 시사를 한 발표를 했는데 예.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테이퍼링을 좀 늦춰왔던 거는 이제 고용 이슈예요. 미국은. 아, 고용이 지금 보게 되면 충분히 이제 되지 최근에 않으니까. 그 발표했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한 35만 건으로 예상보다 이제 많이 늘었다 그래가지고 고용이 되살아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 긴축을 좀 주저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3월, 5월 달 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늦췄던 이유는 사실 가계부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비 때문에. 예, 그래서 결이 좀 틀리긴 한데 예.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
그와 같은 동조를 또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재정이나 이런 금융 정책들이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거시금융경제회의를 이제 주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통화 정책이 정부의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의존적이고 독립적인 경향을 못 보는 게 아니냐, 그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2%대 중반을 돼서 지금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가 2%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8월이나 가서야 0.25%포인트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 유발되는 요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 공급 충격도 상당히 크거든요. 글로벌하게 지금 뭐 지금, 유가가 네. 지금 80% 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 그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소비자 이전 비용으로 가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폭등하는 예. 그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 역할이 되게 물가 잡는 데 중요하고 금융은 사실은 이제 어려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책 자금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역할하고 예. 또 재정 정책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다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내가 또 예. 지적하고 싶어요. 예. 어디 트리플 마이너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8월 달, 네. 산업활동 동향이 네. 오늘 나왔는데요. 예. 네. 두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8월 통계가 확정치입니까? 잠정치입니까? 저게 8월 8월 나왔으니까 잠정치 잠정치죠. 아니겠습니까? 그럼 7월 통계는 확정치일까요? 잠정치일까요? 뭐 확정치 안 아닙니다. 7월 7월도 거도 잠정치입니까? 잠정치예요. 그러니까 잠정치인 7월 거를 가지고 예. 잠정치인 8월 거를 대비해서 예.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저는 잠정치 확실하지도 않. 그리고 산업활동 동향은 잠정치하고 확정치 사이 그 숫자 괴리가 굉장히 비교적 크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저 넓이 가지고 세 개가 다 마이너스라고 우리 예.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우리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아. 그다음에요. 그러면 전년 동기로 볼까요? 네. 전년 동기가요. 8월이 전산업 생산이 6% 증가고요. 7월 달이 4.5% 증가였어요. 전년 동월 대비 동월비로. 그러니까 지금 8월의 전년 동비는 7월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이 7.7이고요. 예. 7월이 7.0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물 경제가 8월 달에 상당히 나쁘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네. 그는 전적으로 불확실한 전월비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확정되지 않은 잠정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자꾸 정확하지 이야기. 않다. 그래서 네. 그걸 잘 알만한 네. 경제부총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네.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신 교수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네. 지금 이제 그 GDP를 구성하는 이제 민간 소비나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예. 그다음에 이제 수출 이런 쪽 내용 보게 되면 저 지금 산업동향 지표랑 달라요. 지금 보게 되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7%가 개선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증가폭이 좀 둔하다는 게 문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한 12.8% 정도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달 중순까지 20일까지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개월 연속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주요 주력 산업들이 계속 수출 잘 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결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민간 소비의 둔화폭이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소비가 잘 안 느는 경향이 예. 있다. 그런 게 우리 경제의 문제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은 이제 일시적인 거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튼 8월 통계만으로 보면 전월에 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조금 경제 회복이 좀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역시 계속 힘든 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잖아요. 정부가 이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저는 여태껏 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 특히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정말 찬성하고 제가 이게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번에 예. 나온 대책입니다. 아니, 이번에 대책이 손실보상 어떠냐면요. 예, 뭔데요? 2019년 매출하고 예. 금년 매출하고 비교해서 그걸 빼요. 예. 그럼 얼마나 매출이 줄었냐 통계가 나오죠. 네. 거기에다가 고매출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몇 %쯤 되는가라고 하는 조정률을 꼽혀요. 예. 그러면 대충 재작년에 비해서 코로나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국가가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지원율을 곱해요. 네. 그러면 금액이 딱 나오거든요. 아.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원해야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저는 그 자영업자들한테 문제는 예. 이게 작년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금년 7월만 네.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월 이후 예, 손실에 이후에 대해서만. 대해서만.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한편으로는 참 찬성을 하면서도 그럼 7월 이전에 거는 누구한테 예. 하소연을 하는가. 네. 어쨌든 굉장히 저는 과학적인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거시금융경제회의에서 오간 여러 가지 내용들, 가계대출 규제, 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위기 탈출 방안, 토론을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신세동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